깊은 밤, 강원도의 첩첩산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직 스산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밤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죠. 바로 그 어둠의 심장부, 낡은 툇마루의 희미한 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 박영감의 주름진 얼굴에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의 곁에는 백색의 진돗가에 산이가 낮은 경계의 울음을 흘리며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 끝을 향해 있었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무언가가 숲의 경계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숨 막히는 대치 상황,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존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한 노인과 충직한 개, 그리고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작은 생명의 운명적인 만남은 곧 예기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바다 건너 일본까지 뒤흔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과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거대한 위협, 그리고 그에 맞서는 용감한 방역의 순간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진돗가의 산이 보여줄 경이로운 능력은 단순히 동물의 본능을 넘어 깊은 유대와 희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감, 본명 박진수, 그는 10수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강원도 산골짜기 외딴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떠났고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적막한 산중에서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말벗은 진돗가의 산이 뿐이었습니다. 산이는 5년 전 박영감이 읍내 시장에서 비쩍 마른 채 떨고 있던 강아지를 데려와 거둔 녀석이었습니다. 영감은 제 자식처럼 산이를 아꼈고 산이 또한 그런 영감의 마음을 아는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으며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늘 똑같이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동이 트면 함께 뒷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해가 지면 툇마루에 앉아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의 천을 나누는 것이 전부였죠. 고요했지만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장마가 막 시작되던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던 비는 오후가 되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로 변했습니다. 박영감은 혹시나 축사가 무너질까 싶어 밖을 살피고 있었고 산이는 툇마루 밑에서 몸을 웅크린 채 불안한 듯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산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비바람 소리에 놀란 것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다급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산이는 쏟아지는 비를 뚫고 손살같이 뒷산으로 향하는 작은 샛길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못 가 멈춰 서서 영감을 돌아보며 더욱 애타게 지저댔습니다. 마치 어서 따라오라고, 큰일이 났다고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박영감은 불길한 예감에 낡은 우비를 걸치고 급히 산이를 뒤따랐습니다. 진흙탕이 된 비탈길은 미끄러웠고 거센 빗줄기는 눈을 뜨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도착한 곳은 평소에는 잘 오지 않던 계곡 근처의 으슥한 숲이었습니다. 산이는 바위 틈 아래 무언가를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박영감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에 흠뻑 젖은 채 버려진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냘픈 아기 동물의 울음소리. 영감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담요에 쌓인 채 덜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고양이 같기도 하고 강아지 같기도 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일단 녀석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흠뻑 젖은 몸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자 녀석은 허겁지겁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기운을 차린 녀석이 담요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집안을 두리번거리는 순간 박 영감은 숨을 멈췄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검은 줄무늬, 동그랗지만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솜방망이 같은 앞발, 아무리 봐도 평범한 길고양이나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영감은 돋보기를 꺼내 녀석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바로 호랑이 새끼라는 것을 한국에서는 야생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인 바로 그 백수의 왕 호랑이였습니다. 순간 영감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당장 경찰이나 동물보호소에 신고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가냘프게 울던 녀석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마치 어미에게 버려진 아기 같았습니다. 그때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산이가 다가와 아기 호랑이의 젖은 털을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새끼를 돌보는 어미처럼 말입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으로 섬긴 대상을 향한 충성심이 지극하기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속한 무리의 약한 개체를 보호하려는 강한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이에게는 이 작은 호랑이 새끼가 자신이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본 박영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이성과 이 작은 생명을 지켜주고 싶다는 감성이 치열하게 충돌했습니다. 과연 박영감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작은 호랑이의 등장은 그의 고요했던 삶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오게 될까요? 박영감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대혼돈이었습니다. 평생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자부하며 살아온 그였습니다. 호랑이는 명백한 멸종 위기종이자 맹수, 개인이 보호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당장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느새 한데 엉겨 잠이 든 산이와 아기 호랑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몸보다 훨씬 작은 녀석을 품에 꼭 안고 혹여나 추울세라 연신 핥아주는 산이의 모습은 영락없는 어미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이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잠든 아기 호랑이는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 연약한 생명체를 차가운 철창으로 보내야 한단 말인가. 상자에 담겨 비를 맞으며 버려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미는 또 어디로 간 것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영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감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아기 호랑이는 동물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더 좋은 환경에서 전문가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곳은 자유가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몰래 키운다면 당장의 위험에서는 구할 수 있겠지만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먹이는 또 어쩔 것이며 점점 자라날 몸집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무엇보다 호랑이를 상자에 넣어 산속에 버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할 짓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사정이 얽혀 있을 터. 만약 그들이 호랑이를 찾으러 다시 나타난다면 자신과 산이 그리고 이 작은 생명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아기 호랑이가 비틀거리며 영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어미를 찾듯 그의 거친 손등에 제 작은 머리를 부비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손등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박 영감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며칠만이라도 이 녀석이 기운을 차리고 어미가 혹시라도 찾아올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품어주자. 그것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선 어쩌면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던 노인의 마음에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따스한 온기를 그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기 호랑이에게 태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앞으로 태산처럼 굳건하고 위풍당당하게 자라나라는 염원을 담아서였습니다. 그렇게 박 영감과 진돗개 산이 그리고 아기 호랑이, 태산의 기묘하고 비밀스러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영감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우선 태산이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겨야 했습니다. 집 주변의 높은 울타리를 보강하고 혹시나 외부인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 태산이를 숨길 수 있는 창고 안비밀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먹이였습니다. 아직 너무 어려 사냥은커녕 고기를 씹지도 못하는 태산이를 위해 영감은 읍내까지 나가 최고급 분유와 이유식거리를 사왔습니다. 평생 제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벅찼던 그가 이제는 매일같이 태산이의 식사와 배변을 챙기는 육아에 뛰어든 셈입니다. 다행히 산이가 훌륭한 보모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산이는 한시도 태산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놀아주고 잠을 재우고 심지어 배변 훈련까지 시켰습니다. 종을 뛰어넘은 그들의 교감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사실 개와 고양이가 동물은 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랄 경우 서로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됩니다. 특히 어미에게 버려진 새끼 동물의 경우 다른 종의 동물이 그 어미 역할을 대신하는 이종 간의 입양 사례는 동물학계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 중 하나죠. 산이와 태산이의 관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산이는 태산이를 단순한 친구가 아닌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새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산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비쩍 말랐던 몸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걸음걸이도 제법 당당해졌습니다. 장난기 또한 늘어서 산이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영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영감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잊고 지냈던 삶의 활기가 집안 가득 넘실댔습니다. 영감은 태산이를 보며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비밀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산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먹는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분유만으로는 부족해 생고기를 먹여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어떻게 매일 신선한 생고기를 들키지 않고 구해온단 말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호랑이의 본능은 숨길 수 없는 법. 언젠가 태산이가 맹수로서의 발톱을 드러내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박 영감의 비밀스러운 동거는 하루하루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았습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평화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사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그들의 보금자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산이가 박 영감의 집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기 호랑이는 제법 맹수의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솜방망이 갔던 발에서는 날카로운 발톱이 돋아났고 야옹거리던 울음소리는 어흥하는 위협적인 포효에 가까워졌습니다. 몸집도 처음보다 3배는 커져서 이제는 산이와 뒹굴며 장난을 쳐도 쉽게 밀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박 영감은 매일 아침 태산이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기특함과 동시에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비밀을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그는 태산이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리였습니다. 태산이가 힘껏 울기라도 하면 그 소리가 산을 넘어 마을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영감은 방음이 될 만한 것이란 것은 모조리 구해와 태산이가 주로 머무는 창고 벽에 덧대었습니다. 낡은 담요, 스티로폼 박스, 심지어 읍내에서 주워온 계란판까지 남들이 보기엔 그저 고물을 모으는 괴팍한 늙은이로 보일지언정 그에게는 태산이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읍내에 나가 생필품을 사오던 것도 보름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으로 줄여야 했고 가끔 안부를 물으러 찾아오던 이장님의 방문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것이 비밀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평화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박 영감이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얼씬도 않던 등산객 몇몇이 길을 잃었다며 그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영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태산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태산이가 잠에서 깨 울음소리를 내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등산객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빨리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산객 중 한 명이 마당 한쪽에 놓인 동물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무슨 뼈예요? 꼭 사슴뼈 같은데. 여기서 사냥도 하시나 봐요. 그것은 태산이에게 주려고 영감이 몰래 구해온 돼지 등뼈였습니다. 영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니요. 그냥 우리 산이가 어디서 물어왔나 보구먼요. 라며 둘러댔습니다. 등산객들은 별 의심 없이 돌아갔지만 영감의 심장은 한동안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산림감시원이 불법 약초 채취 단속을 나왔다며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는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혹시 말리고 있는 약초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태산이가 숨어 있는 창고 문 앞으로 향하는 순간 박 영감은 저도 모르게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거기는 들어가지 마시오. 늙은이 살림이라. 지저분해서 볼 것도 없소. 영감의 완강한 태도에 산림감시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이 근처에서 고양이와 동물 발자국 같은 게 발견됐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영감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태산이의 흔적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실제로 호랑이와 같은 대형 고양이와 동물의 발자국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눈에 띌 만큼 독특한 형태를 가집니다. 발바닥의 젤리 모양이나 발톱 자국 유무 등으로 표범, 스라소니 등 다른 동물과 쉽게 구분이 가능하죠. 태산이가 무심코 남긴 흔적이 이미 누군가의 의심을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영감은 더 이상 이곳에 태산이를 두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밤을 틈타 태산이와 산이를 데리고 더 깊은 산속, 자신이 아는 비밀스러운 동굴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동굴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세 식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태산이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지만 그럴 때마다 산이가 곁을 지키며 핥아주고
영감은 따뜻한 불을 피워 온기를 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영감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도망자 같은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이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를 옥죄어 오는 또 다른 위협이 바로 산 아래까지 당도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호랑이를 찾기 위한 검은 그림자들이 마침내 이 산골짜기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조용히 수색의 범위를 좁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박영감과 태산 그리고 산이는 이들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박영감과 태산이가 동굴로 은신한 지 일주일째 산 아래의 세상은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와는 무관하게 냉혹한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산이는 단순한 유기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불법 밀수 조직의 상품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밀림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이 어린 시베리아 호랑이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동물을 수집하는 은밀한 VVIP 고객에게 엄청난 가격에 팔려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로 밀반입하여 최종 목적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험한 산길을 이용하던 중 조직원 하나의 실수로 호랑이가 든 상자를 놓쳐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조직원들은 서둘러 현장을 수습하고 달아났고 나중에 다시 찾으러 왔을 때는 이미 상자는 비어 있고 호랑이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거액의 상품을 잃어버린 밀수 조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직의 보스, 초의 회장이라 불리는 남자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냉혈한이었습니다. 그에게 호랑이를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명성과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조직원들을 풀어 호랑이의 행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속에서 굶어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사체조차 발견되지 않자 그들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호랑이를 발견하고 데려갔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들의 수색은 치밀하고 집요했습니다. 그들은 산 주변 마을을 탐문하며 외지인의 출입이나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없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조직원의 귀에 흥미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읍내의 한 정육점 주인이 산골에 사는 박영감이 요즘 부쩍 돼지고기나 소고기 잡뼈를 많이 사간다는 말을 무심코 흘린 것이었습니다. 개 한 마리 키우는 노인이 사가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부위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직원들은 즉시 박영감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들은 등산객으로 위장하여 박영감의 집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비록 집은 비어 있었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마당 한 구석 흙더미 속에서 가늘지만 선명한 검은 줄무늬가 박힌 동물의 털 몇 가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 주변에서는 희미하게 남아 맹수 특유의 노린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박영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박영감이 호랑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품을 회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최첨단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카메라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박영감과 태산이의 안전한 보호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편 동굴 속 박영감은 다가오는 위협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태산이의 재롱을 보며 시름을 잇고 있었습니다.
태산이는 이제 제법 사냥 흉내를 내며 영감의 옷자락을 덮치기도 하고 산이와 레슬링을 하며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보던 영감의 귀에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소음, 그리고 숲 저편에서 아주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영감은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산 중턱을 따라 여러 개의 불빛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점점 다가오는 광경을 그것은 길 잃은 등산객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무언가를 찾고 있는 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박 영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들이 호랑이를 찾으러 온 것이다. 그는 급히 동굴 안으로 돌아와 모닥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태산이를 안고 산이를 다독이며 동굴 가장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산이는 이미 낯선 이들의 접근을 감지하고 목의 털을 곤두선차의 낮은 경계의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가 확실해. 열화상 카메라에 동물의 천이 잡혔어. 꼼꼼히 수색해. 늙은이 하나랑 개 한 마리뿐이다. 저항하면 가만두지 마.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박 영감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호랑이만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인 자신과 산이를 가만두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동굴 입구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죽음의 그림자처럼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 영감과 두 동물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어둠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동굴 입구로 다가오는 발소리는 박 영감의 심장을 옥죄는 올가미와 같았습니다. 그는 태산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고 산이는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찾았다. 이쪽이다. 조직원 중 하나의 외침이 들려온 곳은 그들이 있는 동굴이 아닌 반대편 계곡 쪽이었습니다. 멧돼지잖아. 빌어먹을 열화상 카메라가 멧돼지? 가족을 호랑이로 착각했나 보군. 다시 수색해 멧돼지 떼가 우연히 그들의 앞을 지나가면서 밀수 조직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투덜거리며 다른 방향으로 수색을 계속했고 동굴 주변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박 영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행운일 뿐 그들이 수색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영감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혼자서는 더 이상 태산이를 지킬 수 없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태산이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자신 역시 불법 동물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이자 지금은 은퇴하여 시골에서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김 원장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평생을 동물과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천만한 비밀을 그에게 털어놓아도 될까?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박 영감은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산이에게 태산이를 부탁하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밀수 조직의 눈을 피해 읍내에 있는 김 원장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친구의 방문에 놀란 김 원장은
수척해진 박영감의 모습에 더 크게 놀랐습니다. 박영감, 이게 무슨 일인가? 어디 아픈 겐가? 박영감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김 원장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가 태산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김 원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건 호랑이 새끼가 아닌가? 제인, 이걸 어디서... 박영감은 지난 2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비에 젖은 상자 안에서 태산이를 발견한 이야기, 산이가 어미처럼 태산이를 돌보는 모습, 그리고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 원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제인,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먼.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김 원장의 첫 반응은 질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 심정도 이해가 가네. 나라도 그 상황에서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는 못했을 거야. 그는 박영감의 오랜 친구이자 동물을 사랑하는 수의사였습니다. 그의 마음 역시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박영감에게 일단 병원에서 잠시 쉬라고 말한 뒤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낡은 책장을 뒤져 동물 관련 서적들을 살피고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박영감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영감, 자네와 그 호랑이 새끼를 도울 방법이 딱 하나 있을 것 같네. 하지만 아주 위험하고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는 방법이야. 김 원장이 내민 것은 놀랍게도 국제동물보호단체의 연락처였습니다. 그는 과거 학회에서 인연을 맺었던 일본의 한 호랑이 전문가를 떠올렸습니다. 그 전문가는 불법 밀수 조직에게서 구조된 맹수들을 보호하고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라면 태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밀수 조직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국제단체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태산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곧 밀수 조직에게 태산이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복잡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태산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박영감은 고민 끝에 김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원장은 즉시 일본의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태산이의 사진과 함께 진돗개 산이가 아기 호랑이를 돌보는 놀라운 모습이 담긴 짧은 동영상을 첨부했습니다. 그는 이 영상이 전문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걸고 보낸 이 영상이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으로 전송된 작은 영상 파일 하나가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이 보낸 이메일은 태평양을 건너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제야생동물 보호기구 IWPF 아시아 지부의 책임자인 다나카 박사에게 도착했습니다. 다나카 박사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고양이과 동물 전문가로 특히 불법 밀거래로 고통받는 호랑이 구조에 평생을 바쳐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비극적인 사연들을 접해왔기에 한국의 한 시골 수의사가 보낸 이메일에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학대나 불법 사육에 관한 제보일 것이라 짐작했죠. 하지만 그가 첨부된 동영상 파일을 클릭한 순간 그의 사무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백색의 진돗개 한 마리가 마치 제 새끼를 돌보듯 아기 호랑이의 털을 정성스럽게 핥아주고 있었고, 아기 호랑이는 그런 진돗개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젖을 달라고 칭얼거리는 호랑이에게 진돗개는 귀찮은 내색 없이 자리를 내어주었고, 심지어 사냥놀이를 가르치듯 부드럽게 몸싸움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다나카 박사는 수십 년간 동물을 연구해 왔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종, 그것도 천적 관계일 수 있는 개와 호랑이가 어미와 새끼처럼 깊은 유대를 형성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간의 교감을 넘어 생명의 신비,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다나카 박사는 즉시 김 원장에게 답신을 보내 더 자세한 정보와 추가적인 영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김 원장은 박 영감과 몰래 연락하며 태산이와 산이의 일상을 담은 영상들을 추가로 촬영하여 보냈습니다. 동굴 속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에 잠든 모습, 박 영감이 던져준 나뭇가지를 가지고 함께 장난치는 모습, 산이가 태산이에게 앉아 기다려와 같은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는 듯한 놀라운 장면까지 영상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나카 박사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마리의 호랑이를 구조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종을 초월한 교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국의 아기 호랑이 태산을 구조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 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내부 회의에서 공유되었던 영상 중 하나가 직원의 실수로 외부로 유출되고 만 것입니다. 영상은 일본의 한 유명 동물 커뮤니티 사이트에 진돗개가 버려진 아기 호랑이를 구하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작된 영상이라는 의심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화질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두 동물의 교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곧이어 영상은 SNS를 통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고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서는 동물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 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코너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니, 진돗개의 모성애에 눈물이 난다. 한국의 상고래에 저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와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진돗개는 아키타견과 비교되며 그 용맹성과 충성심이 높이 평가받고 있었기에 이번 영상은 그들에게 더욱 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유명세는 한국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에서의 폭발적인 반응이 국내 언론을 통해 역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을 감동시킨 한국 진돗개와 아기 호랑이 영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고 네티즌 수사대는 영상의 출처와 촬영 장소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정부 기관과 동물보호단체들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 영상이 한국에서 촬영된 것이 맞는지, 호랑이의 출처는 어디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영감과 김 원장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태산이를 조용히 안전하게 구조하고 싶었지만 이제 태산이의 존재는 온 세상에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밀수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애타게 찾던 상품이 저렇게 버젓이 영상에 등장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위치가 노출될까봐 노심초사했지만
곧이어 그들은 이 상황을 역이용할 교활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이 강원도의 한 산골짜기로 쏠리고 있는 지금, 혼란을 틈타 호랑이를 되찾아올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네티즌들이 추측하는 영상의 촬영 장소와 언론의 취재 방향 등을 종합하여 박영감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의 범위를 더욱 정밀하게 좁혀나갔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이 되어 박영감과 태산이 그리고 산이의 운명을 향해 무섭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눈이 강원도의 한 산골짜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지도와 위성사진을 분석하며 영상 속 배경과 비슷한 장소를 추측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몇몇 유튜버들은 호랑이 찾기 콘텐츠를 만들겠다며 직접 강원도로 향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영감과 김 원장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며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의가 오히려 태산이를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만셈이었습니다. 이제 밀수 조직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밀수 조직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누구보다 영리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던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찾아낸 영상 속 산의 능선, 특이한 모양의 바위,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 원장이 추가 영상을 보내면서 실수로 포함시킨 파일 정보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GPS 좌표의 일부 전문 해커까지 동원한 그들은 마침내 박영감이 은신하고 있는 동굴의 위치를 반경 1km 이내로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호랑이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성가신 목격자들을 조용히 처리할 완벽한 계획 말입니다. 조직의 보스, 최 회장은 더 이상 부하들에게만 일을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아끼는 사냥개이자 조직의 해결사인 마 실장이라는 인물을 호출했습니다. 마 실장은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싸움 실력은 물론이고 추적과 잠입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함으로 조직 내에서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마 실장에게 이번 일의 정권을 맡기며 단 한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호랑이는 상처 하나 없이 데려와 하지만 그 늙은이와 개는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어 마 실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소수의 정계 조직원들을 이끌고 박영감이 있는 산으로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산의 지형을 파악하고 박영감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언제 물을 기르러 나오는지, 식량은 어떻게 구하는지, 심지어 진돗가의 산이가 경계하는 범위와 습성까지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냉정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박영감이 아무리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 한들 결국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만 한다는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노리기로 계획했습니다. 한편 박영감은 다가오는 위협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산이의 경계가 부쩍 심해졌고 숲 속에서 느껴지는 공기마저 이전과는 다르게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그는 김 원장과의 연락을 통해 국제동물보호단체의 구조팀이 곧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동굴 주변에 나뭇가지를 이용한 원시적인 덫을 설치하고 밤에는 산이와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전문적인 사냥꾼인 마,
실장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장난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마 실장은 결전의 날을 정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이런 날은 소리와 냄새가 빗소리에 묻혀 추적이 용이하고 상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에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각자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신호를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소음을 일으켜 진돗개를 동굴 밖으로 유인한 뒤 그 틈에 나머지 조직원들이 동굴로 침투하여 박영감과 호랑이를 제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 실장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어둠 속 동굴 입구를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지루했던 숨바꼭질이 끝나고 피비린내에 나는 사냥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원치 않았던 유명세는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태산이를 구하기 위한 선한 마음들이 모여 만든 관심이 역설적으로 가장 잔혹한 포식자를 그의 코앞까지 불러들인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선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그 빠른 전파력이 오히려 대상을 위험에 빠뜨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태산이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제 박영감과 산이는 자신들의 힘만으로 고도로 훈련된 범죄 집단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덮쳐오는 어둠의 실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 실장의 눈이 야간 투시경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조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고측 반대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획대로 진돗개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그러나 마 동굴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 실장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날카로운 소음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굴 안에서 들려온 것은 개의 짖는 소리가 아닌 박영감의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산이야, 가만히 있어. 덫이다. 마 실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늙은이가 생각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반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의 방향을 확인한 뒤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동물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마취 성분이 든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헝겊에 액체를 적셔 바람을 타고 동굴 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아무리 훈련된 개라 할지라도 후각을 마비시키는 화학 약품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동굴 안에서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 실장의 입가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사냥의 방해꾼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진입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셋이 소리 없이 동굴 입구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마취총과 포획용 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동굴 안의 상황이 손바닥처럼 들여다 보였습니다. 동굴 구석에 쓰러져 있는 진돗가에 그 옆에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아기 호랑이, 그리고 호랑이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는 박영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마취총을 들어 박영감을 겨누는 순간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동굴 안쪽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와 조직원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쾌왁! 비명과 함께 마취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쓰러져 있어야 할 진돗개 산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사납고 흉포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감은
마 실장의 계략을 미리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흘러 들어온 이상한 냄새를 맡은 순간 그는 산이의 코를 젖은 수건으로 막아주고 자신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태산이에게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쓰러지는 소리는 그가 일부러 돌을 굴려 만든 함정이었습니다. 산이는 적들이 방심하고 동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이의 기습 공격에 조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산이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움직이는 산이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산이는 단순히 짖고 물어뜯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무기부터 무력화시키고 가장 위협적인 인물의 다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마치 고도로 훈련된 군견처럼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에 박영감도 가세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 지형의 익숙한 이점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둔 돌멩이를 던지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조직원들을 교란했습니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마 실장은 동굴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생각보다 늙은이와 개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동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섬뜩한 빛을 내는 사냥용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 실장이 들어서는 순간 동굴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다른 조직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산이조차도 그의 앞에서는 주춤거리며 경계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 실장은 박영감이나 산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태산이었습니다. 그는 굴 속에 숨어 떨고 있는 태산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박영감이 그의 앞을 막아서자 마 실장은 귀찮다는 듯이 그를 옆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박영감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산이가 이성을 잃고 맹렬하게 마 실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마 실장은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오히려 달려드는 산이의 옆구리를 칼로 깊게 베어버렸습니다. 크웽! 비명과 함께 산이의 하얀 털이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산이, 정신을 잃어가는 박영감, 그리고 공포에 질려 떠는 태산이, 이제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 실장은 차가운 눈으로 태산이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밤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 산이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산이는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처럼 차갑고 축축한 공기, 사방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절박한 외침, 그리고 자신의 코끝을 자극하던 짙은 흙냄새와 죽음의 냄새. 그것은 바로 5년 전 산이가 산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 배영계라는 이름의 인명구조견으로 활약하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산이는 평범한 진돗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수재난구조 훈련을 받은 엘리트 구조견이었습니다. 뛰어난 후각과 지능,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해냈습니다. 그의 파트너는 강철민이라는 이름의 베테랑 구조대원이었습니다. 둘은 단순한 핸들러와 구조견의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산사태 현장, 붕괴된 건물, 깊은 계곡까지 그들은 어디든 함께하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그날, 기록적인 폭우로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하여 작은 마을 하나를 통째로 덮쳤습니다. 산이와 강철민 대원은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비와 추가 붕괴의 위험 속에서 산이는 흙더미 깊은 곳에서 희미한 생명의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냄새였습니다. 산이는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강철민 대원과 다른 대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이를 거의 발견했을 무렵 2차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순식간에 그들을 덮쳤습니다. 강철민 대원은 마지막 순간에 산이를 밀쳐내고 자신은 아이를 감싸 안은 채 흙더미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산이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눈앞에서 자신의 파트너이자 아버지를 잃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흙더미, 밖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강철민 대원의 손, 그리고 그 손을 필사적으로 핥으며 울부짖던 산이의 모습은 모든 구조대원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사고로 산이는 한쪽 뒷다리에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고 더 이상 구조견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흙과 피냄새,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고 결국 안락사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를 거두어 준 사람이 박영감이었습니다. 박영감은 강철민 대원의 아버지이자 산이에게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유품과도 같은 산이를 참아 떠나보낼 수 없었고 도시 생활에 지친 산이를 위해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 상골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는 번개라는 이름이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할까 봐 그가 앞으로 살아갈 이곳, 산처럼 굳건하고 평화롭게 살라는 의미에서 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박영감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산이는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난 현장의 영웅 번개가 아닌 박영감의 유일한 가족, 산이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산이를 만났습니다. 어미를 잃고 버려진 작은 생명체를 본 순간 산이는 5년 전 흙더미 속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태산이를 지키는 것은 산이에게 남겨진 마지막 임무이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현재 마 실장의 칼에 베어 쓰러진 산이의 눈에 공포에 질려 떠는 태산이와 정신을 잃은 박영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뇌리 위로 5년 전 그날의 악몽이 겹쳐졌습니다. 또다시 눈앞에서 소중한 존재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켜야만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순간 산이의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구조견으로서의 본능,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고통은 잊혀졌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현장을 겪고 살아남은 베테랑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마 실장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목숨을 건 돌격이었습니다. 마 실장은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달려드는 산이를 보고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칼을 고쳐 잡았습니다. 하지만 산이의 목표는 마 실장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 실장의 손에 들린 칼을 정확하게 노리고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구조견은 위험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무력화시키는 훈련을 받습니다. 산이는 마 실장의 가장 큰 위협이 바로 그 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산이의 마지막 공격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영웅적인 과거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에 결정될 것입니다. 산이의 돌격은 눈부셨습니다. 그는 마 실장의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마 실장의 손에서 칼이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 실장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반대쪽 손으로 산이의 목을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산이는 잠시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났지만 덕분에 박 영감은 잠시나마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그가 만진 것은 낡은 호루라기였습니다. 그것은 아들 강철민 대원의 유품이자 과거 산이가 훈련받을 때 사용하던 특수 고주파 호루라기였습니다. 인간의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지만 특수 훈련을 받은 개에게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마지막 힘을 쥐었자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삑! 익! 하는 날카로운 고주파음이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산이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것은 공격 중지 및 복귀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명령 체계를 깨우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산이는 마 실장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박 영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마 실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어진 칼을 주워들고 산이의 등 뒤에서 칼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굴 밖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과 함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무기 버려. 동굴 입구는 어느새 출동한 경찰 병력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마 실장과 동굴 안팎에 있던 조직원들은 순식간에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이곳을 알고 찾아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김 원장의 기지 덕분이었습니다. 박 영감과 연락이 두절되고 불길한 예감이 든 그는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양심적인 형사를 개인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밀수 조직과 연관된 위험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형사도 김 원장이 보여준 증거들과 일본에서의 뜨거운 반응들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수사팀을 꾸려 위치 추적 장치를 단 김 원장을 먼저 산으로 보내고 뒤를 쫓아왔던 것입니다. 경찰의 등장에 마 실장은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태산이를 붙잡아 목에 칼을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면 이놈 목을 그어버릴 거다. 모두 물러서 경찰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기 호랑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박 영감은 쓰러진 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태산이를 구하기는커녕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 실장의 품에 안겨 공포에 떨고 있던 태산이가 갑자기 그의 팔을 잇는 힘껏 물어버린 것입니다. 아직은 작은 이빨이었지만 맹수의 본능이 담긴 기습적인 공격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마 실장이 고통으로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산이가 다시 한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 산이가 노린 것은 마 실장의 다리였습니다. 경찰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여러 명의 형사들이 동시에 동굴 안으로 진입하여 마 실장과 남은 조직원들을 덮쳤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마침내 마 실장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이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박 영감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산이 역시 과다출혈로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대원들과 수의사들이 급히 그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던 마 실장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숲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수를 다짐하는 듯한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습격은 사실 그의 더 큰 계획을 위한 미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보스인 최 회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것은 더 큰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경찰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밀수 조직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진 박영감과 산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폭풍 전의 고요 속에서 더 교활하고 잔혹한 음모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격돌의 밤이 지나고 산골짜기에는 폭풍 전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마 실장을 비롯한 현장 조직원들은 모두 검거되었고 언론은 경찰, 국제호랑이, 밀수조직 일망타진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믿었고 태산이와 그를 지킨 박영감, 그리고 용감한 진돗개 산이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박영감은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 외에는 큰 부상이 없어 며칠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산이와 태산이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산이는 수의사들의 응급수술 덕분에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태산이는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 조치되어 임시로 마련된 동물보호시설에서 전문가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박영감의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자들은 그저 꼬리일 뿐 진짜 몸통은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밀수 조직의 보스 최 회장은 자신의 충실한 부하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마 실장의 체포는 처음부터 그의 계획에 포함된 일부였습니다. 그는 경찰과 언론의 시선이 온통 마 실장과 체포된 조직원들에게 쏠린 틈을 타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서류를 파기하고 자금의 흐름을 세탁하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입을 막았습니다. 경찰은 마 실장을 집중적으로 신문했지만 그는 굳게 입을 닫은 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에게서 배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최 회장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태산이를 되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단순한 상품 회수를 넘어 자신의 사업에 흠집을 낸 모든 이들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특히 박영감과 진돗개 산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감히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대고 자신의 충실한 사냥개를 다치게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하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의 두 번째 계획은 양동작전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거액의 돈으로 매수한 일부 기자들을 통해 이번 사건을 멸종위기 동물을 학대한 늙은이의 비뚤어진 소유욕으로 몰아가는 기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이 사실은 호랑이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동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굶겼다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여론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으로 칭송받던 박 영감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동물 학대범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 영감을 돕고자 했던 동물보호단체나 정부의 지원도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박 영감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 그는 진짜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태산이가 아니었습니다. 태산이는 이미 세상에 알려져 처분하기 곤란해진 하자품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바로 태산이가 머물고 있는 동물보호시설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보호 중인 다른 희귀 동물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사건으로 인해 시설의 보안이 강화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문에 쏠려 있을 때 자신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뒷문, 즉 시설 내부의 임무를 통해 손쉽게 목표를 달성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미 시설의 한 직원을 돈으로 매수해 내부 정보를 빼내고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그는 마침내 두 번째 습격의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날은 바로 태산이를 일본의 보호시설로 안전하게 이송하기로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태산이의 출국에 쏠릴 바로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마지막 도박을 감행할 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박 영감은 자신을 향한 세상의 싸늘한 시선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영웅에서 학대범으로 추락한 그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집 앞에 찾아와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산이와 태산이의 안전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산이가 입원한 동물병원을 찾아가 곁을 지켰고 김 원장을 통해 태산이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안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밀수 조직의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정말 이대로 포기한 것일까? 그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준 것은 박 영감을 유일하게 믿어주던 양심적인 형사, 최 형사였습니다. 최 형사 역시 수사가 미궁에 빠지고 박 영감을 향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배후에 거대한 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박 영감과 김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사건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밀수 조직이 태산이를 쉽게 포기할 리 없으며 현재의 상황은 분명 더 큰 음모를 숨기기 위한 연막일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논의는 한 가지 지점에서 교차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태산이의 일본 이송이 결정된 이 시점에 박 영감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그것은 마치 세상의 시선을 온통 박 영감과 태산이에게 묶어두려는 의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진짜 노리는 것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태산이가 머물고 있는 동물보호시설. 그곳에는 태산이 외에도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수많은 희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즉시 시설의 보안 기록과 직원 명단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최근 시설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으며 직원 중 한 명이 거액의 빚을 지고 도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적들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박 영감과 김 원장, 그리고 최 형사는 모두의 운명을 건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밀수 조직의 계획대로 태산이의 일본 이송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에는 태산이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모든 이목을 공항으로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적들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실제 태산이는 다른 비밀 통로를 통해 안전하게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모두의 시선이 공항에 쏠린 사이 비어있는 동물보호시설을 습격할 밀수 조직을 현장에서 일망타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작전의 중심에는 이제 막 부상에서 회복한 진돗개 산이가 있었습니다. 산이는 아직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그의 뛰어난 후각과 추적 능력은 이번 작전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최 형사는 산이가 과거 인명구조견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설을 습격한 조직원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 즉 내부 조력자와 접선하고 진짜 희귀 동물들이 숨겨진 장소로 안내할 몸통을 정확히 가려내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김 원장은 조직원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취약의 냄새를 미리 산이에게 각인시켰고 박 영감은 산이와 교감하며 작전의 세부 사항을 인지시켰습니다. 작전 당일 대한민국 전체가 태산이의 출국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환송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잘 짜인 연극이었습니다. 진짜 태산이는 이미 몇 시간 전 군용 수송기를 통해 안전하게 일본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공항에 나타난 것은 태산이와 닮은 다른 호랑이 인형이 든 이동장이었죠. 한편 같은 시각 동물보호시설 주변에는 깊은 어둠과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 형사를 비롯한 경찰 특공대는 시설 곳곳에 잠복하여 숨을 죽인 채 적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모든 감각을 곤두선 차의 어둠 속을 응시하는 진돗가의 산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모든 사건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사냥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산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모든 운명이 그의 코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태산이의 가짜 출국쇼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어둠을 틈타 검은 복장의 괴한들이 동물보호시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소리 없이 담을 넘어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이미 수십 개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경찰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 형사는 지휘 차량 안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며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내부 조력자와 접선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입에 성공한 괴한들은 곧장 시설의 관리동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야간 근무복을 입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최 형사가 점 찍어 두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괴한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에게 무언가 서류를 건네고 손가락으로 특정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진짜 희귀 동물들이 격리되어 있는 비밀 사육장이었습니다. 접선이 이루어지는 순간 최 형사는 조용히 무정의에 속삭였습니다. 산이 움직여.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리동 옆에 주차된 낡은 트럭 밑에서 하얀 그림자가 쏜살같이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산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전날 밤 몰래 시설에 잠입하여 산이를 미리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산이는 짖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한 마리의 유령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괴한들의 리더와 내부 조력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김 원장이 미리 각인시켜둔 특수 마취약 냄새를 지닌 자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산이는 두 남자 주위를 맴돌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괴한들의 리더가 아닌 시설 직원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전의 핵심 목표는 외부 침입자, 즉 밀수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그들을 무시하고 오직 내부 조력자만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최 형사는 순간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박 영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산이는 절대 실수하지 않소. 녀석이 무는 놈이 바로 진짜 몸통일 거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원, 진돗개가 공격하는 목표를 주시해 나머지 조직원들은 생포하되 그놈은 절대 놓치지 마. 경찰 특공대가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자 괴한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얼마 못 가 제압되었지만 산이에게 다리를 물린 내부 조력자는 절뚝거리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동물들이 있는 사육장 쪽이 아닌 정반대의 깊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산이는 그를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이 어디로 도망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습니다. 산이는 단순히 냄새만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명구조견 시절 수많은 실종자들을 찾아내며 익혔던 도주로 예측,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경로를 그는 본능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숲속 막다른 절벽에 다다른 내부 조력자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지치지도 않는 듯 쫓아온 하얀 진돗개 한 마리와 그 뒤로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는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권총이었습니다. 오지 마. 더 이상 오면 쏴 버릴 거야. 하지만 그가 총구를 겨눈 것은 경찰이 아닌 자신의 관자놀이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박영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두게. 아직 늦지 않았어. 박영감은 최 형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따라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도 피해자일 뿐이라는 거 아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박당한 거겠지. 하지만 여기서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자네 가족들을 생각하게. 박영감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남자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총이 스르륵 떨어지는 순간 경찰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남자는 순순히 체포에 응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협박하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한 배우, 바로 최 회장의 존재에 대해서 모든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심하고 철수하려는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한 발의 총성, 단계, 소리와 함께 체포된 내부 조력자가 가슴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증인을 제거하기 위한 저격이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저격수의 정체는 누구이며 이 사건은 이대로 미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성과 함께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형사와 특공대원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총알이 날아온 방향을 향해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저격수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둠과 혼란 속에서 박영감은 쓰러진 내부 조력자에게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동시에 실패했습니다. 몸통으로 향하는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절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오직 한 존재만이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돗개 산이었습니다. 그는 총성이 울린 직후 코를 벌름거리며 바람 속에 냄새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화약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섞인 아주 희미하지만 익숙한 채취,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습격의 밤, 자신의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자, 마 실장의 냄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격수는 바로 탈옥한 마 실장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손을 써서 마 실장을 감옥에서 빼냈고 마지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곳에 보냈던 것입니다. 산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영감의 만류를 뿌리치고 냄새를 따라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최 형사는 당황했지만 이내 산이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진돗개를 따라 저격수를 추격한다. 경찰 병력과 박영감이 산이의 뒤를 급히 쫓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험한 산길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부상당한 다리가 다시 아파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파트너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날의 악몽을,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저 악의 근원을 이번에야말로 제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추격전은 치열했습니다. 마 실장은 역시 전문가답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교묘하게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이의 초인적인 후각과 추적 능력까지 계산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흔적을 지워도 공기 중에 남은 미세한 채취까지는 없앨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산이는 숲이 끝나는 지점, 낡은 폐공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 실장은 이곳에 미리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도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막채 올라타려던 순간 산이가 그의 다리를 덮쳤습니다. 마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그 사이에 뒤쫓아온 경찰들이 그를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된 마 실장은 그러나 순순히 잡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마지막 비장의 무기 성광탄을 꺼내 터뜨렸습니다. 배영 하는 굉음과 함께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경찰들과 박영감이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고 혼란에 빠진 사이 마 실장은 박영감을 인질로 잡고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모두 물러서 그러지 않으면 이 늙은이 목숨은 없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만해라, 마 실장. 거기까지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마 실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그의 보스,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유유히 폐공장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 실장의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네에겐 아직 어린 딸이 있지 않나. 자네가 여기서 쓸데없는 짓을 하면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최 회장의 비열한 협박에 마 실장의 눈빛이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바로 최 회장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그의 비서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품에서 권총을 꺼내 최 회장의 머리를 겨누었습니다. 회장님이야말로 거기까지입니다. 갑작스러운 반전에 최 회장은 물론 경찰들조차 당황했습니다. 비서는 지난 수년간 최 회장의 온갖 악행을 묵묵히 지켜보며 증거를 수집해온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는 최 회장이 마 실장마저 버림패로 이용하려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과 미리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최 형사가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마지막 연결고리는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셈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최 회장은 발악하듯 숨겨둔 총을 꺼내 비서를 향해 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서 산이가 그의 팔을 덮쳤습니다. 총알은 허공으로 향했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경찰 특공대가 최 회장과 마 실장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지친 몸을 이끌고 산이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었습니다. 산이는 그런 주인의 손길을 느끼며 안심한 듯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그들의 길고 긴 밤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박 영감의 산골짜기 집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 회장을 비롯한 밀수 조직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박 영감은 동물 학대라는 누명을 벗고 다시 한번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세상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준 충직한 가족, 산이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곧 떠나보내야 할 또 다른 가족, 태산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산이의 일본 이송 날짜가 다시 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가짜가 아닌 진짜 이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태산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물보호시설에서 제외한 태산이는 몰라보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기 호랑이라고 부르기 미안할 정도로 늠름한 청소년 호랑이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태산이는 오랜만에 만난 박 영감과 산이를 알아보고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들의 몸에 제 몸을 비볐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태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었습니다. 태산아,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가야 한다. 이곳은 네가 살기에는 너무 좁고 위험하단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주름진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산이 역시 이별을 직감한 듯 태산이의 곁을 맴돌며 연신 그의 털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종을 뛰어넘은 그들의 애틋한 모습에 지켜보던 시설 관계자들과 김 원장, 최 형사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이윽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태산이는 특수 제작된 이동장에 실려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량의 문이 닫히고 태산이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까지 박 영감과 산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멀어지는 차량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만남, 외로운 노인의 삶에 찾아왔던 기적 같은 선물, 이제 그 선물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섭섭하고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태산이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알기에 박 영감은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후 박 영감과 산이의 일상도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에 오르고 저녁이면 툇마루에 앉아 세상의 소리를 듣는 고요한 일상.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태산이가 남긴 빈자리가 허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영감에게 일본에서 온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다나카 박사가 보낸 편지와 함께 최신 기술로 촬영된 태산이의 영상이 담긴 태블릿 PC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태산이는 일본의 광활한 자연 보호구역에서 다른 친구 호랑이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야생의 본능을 되찾아가는 늠름한 그의 모습에 박 영감은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박 영감과 산이는 태산이의 빈자리에 조금씩 익숙해지며
다시 그들만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위협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최 회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고 그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모든 이들에게 복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복수 대상은 당연히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박영감과 진돗가의 산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박영감의 집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쌍의 차가운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복수의 칼날을 갈며 돌아온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박영감과 산이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산이는 떠났지만 그들이 맺은 운명의 악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아직 찾아오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박영감과 산이는 이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종을 뛰어넘은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평범한 시골 노인과 충직한 진돗개가 보여준 용기는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유대와 사랑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박영감과 산이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갈지 그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들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